자, 우리 교재 20페이지예요. 무효와 취소예요. 자, 먼저 법령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한 행위가 권리 의무가 안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처음부터요. 이것을 이제 무효라고 해요. 무효. 자, 이러한 무효가 존재할 때 실제 행위가 이렇게 무효행위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요, 그 무효 내용을 보니까 이 행위 중에 일부만이 무효이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 무효인 행위 안에 일부분에만 무효 사유가 있더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민법은 137조에서요 일부 무효의 법리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이 일부 무효의 법리라는 것은 일부분만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전부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의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 이런 뜻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이게 이제 137조에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실제 한 이 무효인 행위가 당사자가 말이죠. 야, 이거 A라는 무효 행위지만 실제로 한 행위는 야, B 행위로 이렇게 유효한 행위로 이렇게 바꿀 수 없을까? 이걸 뭐라 그래요?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 그래요. 자, A 행위라는 무효인 행위를 B 행위로 이렇게 바꾸어서 유효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138조에서요. 이름하여 무효행위 전환이라 그래요. 이때 이제 전환해서 A 행위에서 B 행위로 바꾸려 그러면 일정한 요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요소들을,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138조에 규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무효행위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사자가 야, 이거 지금 보니까 무효다마는 그냥 인정하자 그냥. 이 무효행위 추인할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을 말하냐 추인이라 그래요. 자, 추인을 하는 제도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요. 무효행위 추인행위. 이게 139조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요,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일단 무효는 무효인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유효한 거래 행위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그리고 138조 무효행위 전환, 그리고 139조 무효행위 추인,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무효인 행위를 어떻게든 그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거래 행위로 인정해 보려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 이 내용의 요건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소입니다. 취소라는 것은 일단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거치면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 무효인 행위로 바뀌는 것을 뭐라 하냐, 처음부터 이렇게 바뀌도록 우리 민법이 제대로 만들어 놨고, 이것을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래서 무효, 취소하면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행위 할 때부터 이렇게 소급해서 이때부터 무효인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는 취소의 제도입니다. 취소 제도. 그래서 취소란 것은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법에다가 첫 번째 취소 사유, 이걸 정해놨죠. 예를 들면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을 동의받지 않았다든가, 또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든가, 또 타인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취소하겠으면 취소권자가 정해지겠죠. 취소권자가.
그 취소권자가 드시죠. 취소권을 행사하겠죠. 행사하면 취소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 효과가 이렇게 되겠죠.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소급해서 바뀐다 그죠. 이렇게 확정돼 버립니다. 효과가 이렇게. 그래서 이 절차를 우리가 쭉 살펴봅니다.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했을 때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그 취소 사유는 무엇이고 취소권자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행사할 때는 이렇게 의사표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자, 이때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요. 행사할 수도 있지만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죠. 취소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취소권자가. 그럼 포기해버리면 이게 뭐냐?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권 행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 취소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소권을 포기해서 야, 이 거래행위는 그냥 그대로 유효두자. 즉 이렇게 추인권을 행사하면 이때 효과는 뭘까? 당해 법령에는 취소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효한 행위로 확정돼 버립니다. 더 이상 취소를 못 만들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취소권 행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거래행위는 무효인 행위로 이렇게 바뀌고요. 만약에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취소권자가 취소권 포기할게 라고 해서 추인권 행사해버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취소권자는요, 자기가 취소권 행사할 수도 있고 취소권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원리를 취소 제도를 통해서 전체를 살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취소 윤리다. 취소권 행사와 취소권을 포기하는 추인권 행사, 이 두 가지를 정의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취소 제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민법에는 법령행위를 하면서 당의 법령으로부터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당사자가. 그러면 당사자는요, 그 법률 행위에다가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나 이 의무라는 효과를 제한하려고 여기다가 제한하는 내용을 붙일 수 있죠. 이렇게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권리 의무를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행위할 때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한하기 위해서 효과인 권리 의무를 제한하기 위해서 붙이는 요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이 임의적 부과한 이 제한 내용이 바로 뭐냐? 이걸 우리는 부관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라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붙이는 것, 행위할 때 이러한 그것을 우리는 부관이라고 한다. 이 부관의 형태는 바로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기한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임의적으로 부과한 내용의 조건과 기한이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를 봐야겠죠. 자, 조건이란 것은요, 원칙적으로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당의 법령의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 법령의 효력이 소멸할 것인지를 의존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란 것은 기본적으로요, 성취 여부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의존시켜 놓는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해요. 자,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의 발생 소멸을 의존시켜 놓는 것을 말해요. 발생이나 소멸을 이렇게 의존시켜 놓은 것이에요. 이렇게요. 그럴 때 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당의 법률 행위의 효력의 운명을 좌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조건이다. 자, 이게 핵심이네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 여부가 의존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을 조건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법률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또는요, 내일 만약에 눈이 온다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차를 태워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요. 모시러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요. 그런 게 뭐예요? 전부 다 조건부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비가 올지, 내일 눈이 올지, 그래서 내일 가봐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는 뭐냐면 조건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조건부다. 그 다음에 기한을 그러면 뭐냐? 기한이라는 것은요, 당의 효력의, 즉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에 관해서요, 장래에 반드시 도래하게 되는 확실한 사실에 이 내용을 이렇게 의존시켜 놓은 거예요. 바로 확실한 사실이죠. 도래가 반드시 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0년 10월 30일이 되면 내 집을 당신한테 증여하겠소. 이렇게 하면요. 자, 2020년 10월 30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래하죠. 이게 여기 돼요. 장래에 도래할 확실한 사실에 증여의 효력을 발생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 놓은 이걸 뭐라 그러냐? 기한부 법률행위다. 기한을 붙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한.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죠. 병이라는 사람이 사망한다면 내 재산 반을 떼가지고 나는 장학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장학재단과 약속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병이라는 사람이 사망한다면 그게 뭐예요? 병은 확실히 사망하죠. 언젠가는 사망해요. 확실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기한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 기한 이것을 알아두셔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조건, 기한. 자, 그런데 여기에 각각 효력 발생에 관하여, 효력 소멸에 관하여 각각 이렇게 의존시켜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이 효력 발생에 대하여 이러한 불확실한 사실이 이렇게 의존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효력의 소멸에 관해서 효력의 소멸에 관하여 불확실한 사실인 조건을 붙였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해제 조건을 붙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한도 마찬가지예요. 기한도 효력의 발생에 관하여 기한을 붙여놓은 그 기한은 시기부 이렇게 하고 시기. 또 반면에 기한이 효력의 소멸에 관하여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것은 뭐라 한다? 이거는 종기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기부 법률행위, 종기부 법률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다. 자,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고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각각 이런 내용을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상세하게 내용을 좀 봐야겠죠. 그러나 개념은 정확히 알아두셔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간입니다. 기간. 자, 이 기한과 조심해야 될 게 기간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죠. 기간이란 것은 시간의 경과로서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기간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래서 그죠? 따라서 시간의 경과를 말한다. 이래 되겠죠? 이 시점을 말하느냐? 이걸 우리는 기산점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끝나는 점을 우리는 만료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기간은요, 반드시 기산점과 만료점이 있어요. 이렇게. 기산점과 만료점이 있다. 이렇게요.
자, 이때 이 기간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요, 규정은 사법에만, 즉 민법과 같이 사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법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에도 적용된다. 공법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통칙이다. 통칙. 기간 산정에서의 통칙이다. 그 다음에 이 규정은 그러나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법규인 임의 규정이니까 만약에 특별 규정을 두면 특칙이요. 이 특칙이 있으면 특칙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특칙 규정을 많이 둡니다. 공포를 하면서 이 본법은 언제부터 몇 월 며칠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정하죠. 그러면 그것이 특칙이니까 우선합니다. 이렇게. 자, 기간. 그 다음에는요, 이 기간 산정하는 방법이죠.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그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간을 산정할 때요. 보통 몇 시간, 몇 분간, 몇 초간 이렇게 산정할 때는 자연적 계산법으로서 즉시부터 계산합니다. 자연적 계산법으로서요. 기산점은 즉시부터 계산합니다. 즉시부터. 이렇게. 기산점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에 반해서 장기간 계산할 때는요. 장기간이라는 것은 며칠간, 몇 주간, 몇 개월간 또는 몇 년간 이렇게 할 때 있죠. 일, 주, 월, 연을 단위로 이렇게 기간을 산정할 때는 이때는 달력을 가지고 합니다. 그것을 역법적 계산법이라고 그러죠. 달력에 따라서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법. 그래서 말입니다. 한 달 뭐 31일짜리도 있고 30일짜리도 있잖아요. 또 29일도 있고 28일도 있잖아요.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역법적으로 한 달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이때는 초일 불산입입니다. 자, 초일 불산입이라는 것은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즉 2020년 3월 5일부터라고 이렇게 약속하면 3월 5일 0시부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3월 5일을 제외한 3월 6일 0시부터 기산하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요. 당해 그 초일이 0시부터 기산할 때 밤 12시 있죠. 0시부터 기산할 때는 산입한다는 예외는 있습니다. 뭐 연령상 계산할 때도 태어난 날로부터 바로 계산하죠. 예외가 있습니다만 원칙은 초일 불산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산. 자, 기간을 정했습니다. 기간. 이 기간을 넣었으니까 이제는 뭘 하냐? 바로 소멸시효에 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효제도라는 걸 좀 이해해야겠는데, 시효. 이 시효라는 제도는요,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일정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법 효과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효과 내용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도 있고, 권리 발생하면 사람이 취득하겠죠. 취득. 또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효제도에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 즉 권리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시효취득이라 그래요. 또는 취득시효라 하기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는 이거는 시효소멸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소멸시효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보려는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제도잖아요. 여기에 취득시효는 물권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물권법에서
소멸시효는요, 이것은 민법 총칙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려는 게 바로 이게 소멸시효인 민법 총칙에 있는 제도부터 먼저 보자라는 것이에요. 자, 소멸시효는 그러면 뭐냐?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그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정리해보면 특정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불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었을 때 그 효과로서요, 그 권리가 소멸한다. 이런 제도를 소멸시효 제도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권리가 불행사하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다. 이걸 우리는 소멸시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이 권리가 소멸한다라는 것은 소멸시효의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 지금부터 보려는, 즉 우리가 보려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권리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살펴봐야겠죠. 주로 채권과 물권이겠죠. 이 물권 중에는요, 모든 물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권은,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용익 물권에 한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또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 물권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형성권은 어떻게 되냐? 형성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제척기간의 대상이 돼요. 이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은 다른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제 또 본 강의에 가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겠죠. 이때 이 제척기간, 즉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해서 10년간입니다. 10년간. 이게 제척기간이 되겠죠. 이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채권의 소멸시효 불행사는 얼마 동안이냐? 일반적으로는 채권 일반은 10년간 불행사예요. 그럼 물권은요? 이 용익 물권은요? 20년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래 되겠죠. 그래서 10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은 일반적으로 소멸한다. 물권인 용익 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채권에는요, 일반적으로는 10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게 일반적인데 1년짜리도 있고요, 3년짜리도 있어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물론 특별법에는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5년짜리도 있습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이것을 단기 소멸시효라고 그러죠. 이게 일반 소멸시효고, 여기에 해당되는 채권들이 두 가지 형태가 우리 민법이 별도로 정해놨죠.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채권,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채권, 이런 것들을 우리 법에 명문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들이 여기 들어가는가.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소멸시효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보니까 권리가 소멸해버리면 누가 이득을 보나요? 의무자인 채무자가 이득을 보죠. 일반적으로. 그죠? 따라서 주로 이거는 채무자 보호제도예요. 일반적으로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렇게 봐야죠. 따라서 당사자 약정을 통해서 소멸시효의 요건을 채무자한테, 의무자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가 채무자, 의무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내용을 채무자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은 안 돼요. 예컨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우리 법에 되어 있는데 10년이 되어야 소멸시효 된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죠? 요건을 더 많이 가중시키다든가 소멸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채무자한테 불리하죠. 그런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채무자한테 불리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자, 이런 내용으로 소멸시효 제도를 우리 민법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이 소멸시효는 채무자 스스로요. 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 나 채무 면하는 거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시효 완성이 난 뒤에 채무자인 의무자가 나 이익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 하나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물권법부터 이제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